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목할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트렌드에 담긴 의미와 방향, 기회를 생각해보는 위클리 트렌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국가부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러시아 국가부도, 디폴트 위기 이런 얘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고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얘기인지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부도 날까 안 날까? 크게 두 가지죠. 나거나 안 나거나. 자, 그러면 이 각각 나거나 안 나거나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먼저 러시아의 지금 외환 보유액이 6,3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한 4위쯤 돼요. 엄청 많습니다. 절대량만 놓고 보면 적지 않아요. 이게 돈은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 조치를 한 바람에 이 돈의 한 절반 정도의 돈이 이미 묶여 있습니다. 은행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의 상당수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결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꺼내지 못해요. 거기다가 러시아 은행에 있는 돈들도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라서요. 러시아 경제 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돈을 주고받는 이 금융거래를 못해요, 지금. 실제로 돈이 있긴 있는데 돈을 꺼내지도 보내지도 이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돈 중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당장 쓸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00억 달러 정도? 이보다 더 적게 한 100억 달러 수준, 12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 돈입니다.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금 못 갚는 상황? 이게 인위적인 제재를 한 거죠. 경제 제재, 강제 제재를 해서 상환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상황. 어찌 보면 일종의 디폴트 당하게 하는 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더 악화되겠죠. 러시아가 국가부도 되면. 국가부도로 경제가 더 악화되면 전쟁 지속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더 강도 높게 하고 강제 디폴트 상황도 연출하거나 유도하는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한데 이 디폴트 안 될 거다. 아무리 이렇게 세계가 압박을 해도 안 될 거다. 이미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 이때 러시아에 강제 귀숙시키면서 이때도 제재당했습니다. 해외 자산 동결, 주요 은행 거래 금지, 수출입 제한 조치. 이때도 루브라 같이 폭락하고요. 또 이때 하필이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이란 견제 이런 이유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추락해서 이 러시아가 이 석유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또 타격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때 모라토리엄 위기까지 갔었죠. 이걸 겪었던 러시아가요. 이 이후로 방어력을 좀 갖춘 건 거죠. 이때 이후로 국가 부채를 GDP의 한 20%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액은 한 70%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도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네가 전쟁 일으킨 다음에 당연히 유럽, 미국이 제재 가할 거고 어떤 상황까지 갈 거다.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 이거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찌 보면 러시아가 잘 버티냐 아니면 유럽과 미국 이런 이 서방 세계가 압력을 더 잘 가하냐 지금 이런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건 사실 97년 우리 외환위기 겪었던 이때 아시아 외환위기로 러시아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었는데요. 디폴트 이 국가부도 상황은 돈 못 갚겠다. 못 갚는 게 디폴트라면 모라토리엄은 돈 갚긴 갚는데 좀 늦춰달라. 이런 상황들인 거죠. 러시아가 지금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황이 되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러시아 외화의 국채 만기 도래일이 지금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3월 6일부터 21일, 28일, 31일, 4월 4일, 5월 20일 쭉 있어요. 6월, 7월, 6월부터 9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11월 쭉 있습니다. 이미 현지 시간 3월 16일 거는 갚았죠. 그래서 이 갚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걸 기준점으로 두고 어떻게 될 거냐 향방이 계속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못 갚았습니다. 전쟁 개시 전에 1달러에 루블화 가치가 70루블이었었거든요. 전쟁 되고 나서 루블화 가치가 한 40% 폭락했습니다. 폭락해서 120루블, 그러니까 1달러가 120루블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1달러 한 90불 수준, 그러니까 90루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 개시 전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120루블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좀 내려온 거예요.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전쟁에 대한 상황들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 상황을 찾아간다는 것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도래한 외화의 국채 만기를 꾸고 나서 생긴 이런 변화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국가 부도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석유, 천연가스 이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이거 유럽이 상당수 사가는데요. 러시아 수출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런 원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출입니다. 아무리 경제제 해도 에너지 수출 이걸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이거 수입 안 하려면 다른 대체제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에다가 석유 생산 증산 좀 요청했지만 이거 안 돼요. 안 들어줍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죠. 미국에도 생산량 증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쉽게 증산이 안 되는 건 여기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늘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닐 수도 있고, 거기다 친환경 관련 정책도 있어서 뭔가 좀 얽힌 게 많아요. 최근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처 확보가 사실 목적이었고요. 가서 증산을 좀 요청했습니다. 근데 확답은 안 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해제입니다. 이 과거에 핵개발 이슈 때문에 이란산 원유, 이란도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유럽과 미국 등에서 경제제 차원에서 이란산 석유를 안 사기로 했죠. 이게 좀 해제가 되는 협의가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란산 원유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 그럼 이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러시아 타격이 좀 생기겠죠. 자, 그리고 국가부도, 러시아의 국가부도 나든지 말든지 세계 경제에 큰 타격 없다 이런 시각도 있죠. 러시아 정부가 가진 채무가 한 400억 달러 정도로 보는데요. 러시아 전체 외환보유 6,300억 달러에 비하면 적죠. 설령 이게 디폴트가 되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 위기까지 가진 않을 거다.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지난 2020년에 660억 달러, 그러니까 러시아의 채무보다 더 많죠. 이걸 가지고 디폴트 선언했었는데요. 이때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한 1.3%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디폴트를 통해서 물론 러시아 경제 위기 받고, 그리고 일부 경제적 영향 세계에 미치겠지만 아주 심각한 금융 위기까지는 안 갈 거다. 그리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할 때, 그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서방에서 했을 때 이걸 겪은 세계 금융사들이 이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투자 자금을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러니까 2014년 이때보다 지금 한 8년 정도 기간 동안 한 절반 정도로 줄어 있어요, 이미 투자 자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있는 이런 자금들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실 일부러 디폴트를 낼 수도 있다. 일부러 국가부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국가부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국가부도가 나면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고 신규 국채 발행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자국에 있는 기업들 신용 추락해서 교역이 막히고, 근데 이미 러시아는 이거 다 겪고 있거든요. 디폴트가 돼도 잃을 게 사실 이미 겪고 있어. 이미 바닥까지 갔으니까 더 잃을 게 있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디폴트를 통해서 서방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시각이죠. 고의부도를 내는 건 거죠.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설령 디폴트가 되면 타격을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거냐? 러시아가 가장 많이 받겠지만 그 타격을 유럽에 있는 은행들, 신흥국가들 타격 많이 받겠죠. 그리고 사실 러시아의 디폴트보다 더 우려되는 건 뭔가 하면요,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OECD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고서 하나를 낸 게 있는데요. 이게 전쟁 나고 첫 2주간
첫 2주간 원자재 시장과 금융 시장이 보인 반응을 1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 1년쯤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 세계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는 1%포인트 줄어들고요. 그리고 물가는 2%포인트 전 세계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건 큰 영향이 있습니다. 디폴트를 통해서 러시아가 어려운 건 러시아만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전 세계가 겪는 일이 사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러시아가 전 세계 GDP 비중은 낮지만 밀, 옥수수 이런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만 합치면 한 30%전 세계에서. 석유는 10% 넘습니다. 천연가스는 20% 정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석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량 관련되는 쪽에서 가격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제3세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들의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원자재 중에서요.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아르곤, 네온, 우라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하면 꼭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필요한데요. 니켈 핵심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전 세계 기업,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이 많아집니다. 전 세계 밥상 물가에도 영향이 많아지는 거고요. 전쟁이 길어지면 사실 러시아도 전 세계도 모두가 손해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국가 부도 되든 안 되든 이 상황들보다 더 심각한 게 전쟁이 길어지는 거니까요. 사실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